투자업계 콘텐츠업을 꿈꾸는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투 10월 26일 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긍정적인 3분기 어닝 시즌에 따라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0.2% 정도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 0.5% 그리고 나스닥도 0.9%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천슬라를 달성했죠. 테슬라의 이 상승도 이 시장 전체 분위기를 살리는데 한몫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 등락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괜찮은 흐름을 보였던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는 이 유틸리티라든지 필수재 업종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반면 소재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경기 소비재 업종이 1% 내외의 상승폭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날 13% 가깝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주 가운데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겹호재가 전해졌습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10만 대를 사겠다는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모더나가 7% 급등을 했습니다. 6에서 11세 어린이에게도 코로나19 백신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라고 사측에서 전하자 급등세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팔 같은 경우에 또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3%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SNS 플랫폼인 핀터레스트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페이팔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날 지금 시점에서는 핀터레스트 인수 계획이 없다라고 사측에서 밝히자 주가가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이날 시장의 주인공은 뭐니뭐니 해도 테슬라가 되겠죠.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9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1200달러 목표 주가는요. 블룸버그에서 집계하고 있는 주요 IB들의 목표 주가 가운데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테슬라가 제조 공정상의 리더십이 뛰어나다. 즉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차를 잘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망 차질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분기 매출이 굉장히 호조세를 나타냈죠. 이렇듯이 성장세가 업계 내에서 특출나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13%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 테슬라가 창사 18년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17년 만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테슬라가 역사상 두 번째로 빠른 페이스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는 그런 기업으로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겹호재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렌터카 업체 허츠 글로벌에서 테슬라 차량 10만 대를 주문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기차 단일 계약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그런 규모의 계약이라고 하고요. 42억 달러 정도 테슬라 매출에 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테슬라, 천슬라 그리고 1조 달러 시총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페이스북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의 실적 3분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매출을 보시면요. 실제치가 290.1억 달러로 나타나면서 296억 달러에 근접했던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이 부진했고요. 다만 이제 이익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습니다. EPS가 3.22달러로 컨센서스 3.19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다만 또 이 4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315억 달러에서 340억 달러를 제시를 하면서 중간값인 327.5억 달러는 물론이고 이 범위의 상단도 컨센서스 348.4억 달러를 좀 하회를 하는 이런 혼조세 그리고 특히 가이던스 부분에서는 좀 부진한 그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경영진에서는 iOS 14의 업데이트 관련한 악재가 지속되고 있다. 즉 애플이 프라이버시 정책을 바꾸면서 광고 매출에 대한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매크로 경제 그리고 또 코로나19 관련한 요인들을 반영한 가이던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의 주가는 시간에 걸어서 약간 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각종 악재가 있었죠. 규제 리스크도 있었고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벌고 있더라. 이익 지표가 호조에 보인 것에 따른 안도 반응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로 페이스북 플랫폼, 인스타그램 등을 포함한 페이스북 그 가족들의 일활성 이용자 DAU 지표가 28.1억으로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27.7억을 상회를 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이 페이스북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 이런 해석이 또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요인들이 시간외 주가 상승을 이끈 요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트렌드를 한번 보시죠. 확실히 이 페이스북의 매출 성장 트렌드가 조금 꺾이기는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이 매출 증가율이 20%포인트나 좀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페이스북 측에서 제시한 가이던스에 기반을 해보자면요. 3분기에는 전년 대비 40%, 그리고 4분기에는 26% 매출 증가율을 점쳤습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실적을 보면은 3분기에 35%의 매출 증가율, 그리고 4분기에는 17%의 매출 증가율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사측에서 미리 경고한 것보다도 더 가파르게 실적 둔화가 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이날의 긍정적인 반응과 별개로 계속해서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의 투자 의견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 의견이 2개가 오히려 늘어나면서 매수 의견 29개, 강력 매수 19개,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이날 실적 발표 전까지도 투자 의견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었고요. 목표 주가도 약 한 석 달간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일단은 실적 발표 전에도 형성이 됐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페이스북의 실적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이번 주에는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이 하드웨어 커버하는 김영태 연구원께서 지금 나와주셔서 이 어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 기업을 포함해서 또 우리 이 하드웨어 유니버스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일단 좀 일정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을 시작으로 빅테크 실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오늘 화요일 날 페이스북이 나왔고, 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그 캘린더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 수요일 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뭐 이 두 개가 나올 거고요. 하드웨어 쪽에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AMD가 주요 기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애플이나 아마존의 실적이 나오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빅테크 업체들을 뭐 중심으로 이제 주요 업체들에 관련해서는 실적이 나올 경우 당일 리포트 발간을 무조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염두하셔서 꼭 챙겨서 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발표된 실적 가운데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 바로 인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 날에 뭐 한 10% 이상 굉장히 좀 급락세가 나왔는데 뭐 이 정도로 빠질 만한 그런 실적이었냐, 이런 해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급락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전년 대비 성장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성장은 나왔고 매출액이 좀 소폭 하회했고 그 수익성 면에서는 생각보다 잘 나온 상황인데요. 이 안에서도 이제 중국 관련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데이터 센터 쪽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PC 쪽에서는 출하량이 6%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이런 센티멘트가 좀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AMD와 CPU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결국은 근간에 있는 그 우려의 근간에 있는 것이 인텔의 CPU 그 점유율을 잠식당하고 있다,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과거에 인텔의 점유율 같은 경우는 80%를 상회했던 게 대부분입니다. 네. 다음 자료 화면에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일단 CPU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은 2019년 3분기부터 AMD가 신제품 라이젠 시리즈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급격한 점유율 확대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80%에 육박했던 인텔의 점유율이 지금은 이제 60%대로 지금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만큼 AMD의 성장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인텔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악재가 다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있겠느냐, 이렇게 일부에서는 조금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김영태 연구원께서 인텔을 바라볼 때 주가 반등을 좀 견인할 만한 트리거, 이런 거는 어디에서 좀 찾고 계십니까? 네, 사실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악재가 굉장히 많이 겹친 상황이고요. 지금 사업을 또 여러 가지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팹을 증설하고 그리고 파운드리 고객사들을 모집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 이제 2021년과 2022년 연간 가이던스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2022년 연간 가이던스를 줬는데요. 성장을 보시면 매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플랫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IT 업체들이 향후 성장성을 반영을 하는 그런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인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진한 성장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매출 총이익률인데요. 뭐 GP 마진이라고도 하죠. 8.8%포인트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성이 악화될 거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캐펙스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파운드리 관련해서 이제 비용이 많이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캐펙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이클이 향후 2에서 3년 정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서 인텔의 주가가 그나마 조금 회복을 해보려면 11월에 이제 출시가 예정된 지금 엘더레이크라는 CPU가 있습니다. 이 신제품이 흥행을 하느냐 마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를 갈라놓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AMD가 CPU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을 많이 잠식했던 게 성능에서 이제 뒤질 것이 없는데 가격은 훨씬 싸다.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텔도 이번에 내놓을 신제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경쟁사인 AMD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에 실적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인텔과 확실히 좀 다르다는 점이 이번에도 입증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AMD 같은 경우는 저희는 엔비디아에 이어서 세컨 토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 인텔의 실적을 봤을 때 계속해서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림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AMD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사이클이 나오고 있고 2019년 3분기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젠 CPU가 출시가 되면서 그 이후부터 이런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우상향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부문 같은 경우도 지금 인텔에서는 지금 클라우드향 고객사 매출이 한 20%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AMD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면에서도 계속해서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MD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몇 분기 연속으로 이 연간 가이던스를 꾸준하게 상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트 앤 레이즈, 이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함께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올릴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2 저희는 조금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어닝 프리뷰와 리뷰 해봤고요. 이번에는 국내 섹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섹터 커버리지를 새롭게 개시를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종인데요. 김찬우 연구원께서 앞으로 이제 커버를 해주실 건데 일단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니시에이트하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 좀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할 핵심 지표는 뭡니까? 네, 제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최근에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지표는 사실 LCD, 그중에서 TV 패널 가격일 것 같습니다. LCD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이클 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숙 산업으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놓은 산업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의 움직임이 중요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패널 업체들이 수익성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또 TV 가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사실 전체 시장 규모에서 50% 이상을 TV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TV 패널 가격을 좀 중요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LCD TV 가격, 저희 32인치를 제일 많이 보는 이유는 32인치가 출하량이 제일 많은 패널이기 때문에 32인치를 주로 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패널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실적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한 60% 정도 매출이 LCD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패널 가격을 좀 디스플레이 업황을 보기 위해서 중요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 패널 가격과 매출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주가도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추정은 되거든요. 최근에 그렇다면 이 LCD 가격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 LCD 가격의 현황을 좀 보시면은 최근 몇 년간은 사실 다운 사이클을 걷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만큼 공급을 늘려가는 구조였고요. 거기서 이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 가격 경쟁을 좀 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치킨 게임이라고도 하죠. 이제 누가 나가느냐, 누가 퇴출되느냐 할 때까지 가격을 내렸던 부분이고요. 여기 32인치 LCD 패널 가격을 보시면은 19년 이제 중순 정도에 32불, 33불 정도 내려갔습니다. 근데 캐시 코스트라고 이제 현금 원가가 사실 35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좀 팔고 있었던 구조고 그만큼 저희 LCD 산업이 좀 안 좋았는데 사실 코로나로 좀 많이 바뀌었던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노트북, 태블릿의 이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캐파 같은 경우가 그쪽으로 좀 많이 돌아갔는데 TV 수요가 3분기부터 갑자기 세게 올라오면서 저희 집에서 뭐 여가 시간이나 이런 걸 보낼 때 TV를 많이 보셨겠죠. 그만큼 이제 TV 수요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32인치 기준 패널 가격이 거의 뭐 32불, 33불에서 거의 90불 수준까지 올라갔던 급등 구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2분기부터 이제 TV 수요가 생각보다 부진해지면서 갑자기 이제 재고가 많이 늘어났고 가격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최근 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팬데믹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좀 튀었던 구간이 있지만은 그래프가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잖아요. 다운 사이클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전망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지금 LCD TV 패널 가격을 보시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가격이 많이 빠진 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운 사이클을 걷고 있는 모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패널 가격 기준으로 한 43불 정도까지 10월 기준으로 내려온 상태고요. 이 가격에서 사실 더 빠지기는 많이 10% 15% 이상 빠지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35불 아까 말씀드렸던 캐시 코스트가 35불 정도인데 그 정도 수준까지만 빠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2분기 정도에 반등을 다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반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LCD TV 패널 가격이 LCD TV 가격으로 세트 가격으로 전환이 되는 그 구간에서 네. 사실 보통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패널 가격이 빠졌었던 지금 10월, 11월 많이 내려온 가격에서 이제 그게 이제 TV 가격으로 반영이 되고 나면은 저희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는 이유는 유지되지 않고 반등하는 이유는 항상 이제 수요에 대한 예측을 좀 낮게 하다가 이제 가격이 생각보다 수요가 좋을 때 올라가는 구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생각하면은 OLED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왜 OLED 얘기를 안 하냐라고 하시면은 사실 LCD랑 OLED는 대체제 관계이기 때문에 OLED가 LCD 가격이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OLED는 불리한 상태입니다. 세트 업체들 같은 경우엔 싼 부품을 쓰는 게 유리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OLED 침투율도 아무래도 이제 LCD 가격이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별 OLED 침투율이 있는데 LCD 가격이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 OLED도 한 번 더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업황이 좀 바닥이고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커버리지 게시하면서 그러면 탑픽으로 제시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 3개 정도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3개 네. 업체는 LX세미콘, 덕산네오룩스, 한솔케미칼일 것 같고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다른 사업부로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유력한 사업부가 사실 뭐 반도체 사업부 아니면 2차 전지, 음극재 새로 증설하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한솔케미칼은 삼성 디스플레이 향으로 QD 소재 그리고 QD 시트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QD 소재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이제 11월에 양산을 시작하는 QD OLED로 컬러 필터를 공급하는 부분이고요. 면적당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향후로도 삼성전자가 방향성을 QD OLED나 QNED로 잡았을 경우에 더 많이 증설을 하고 매출이 나오는 구간에 한솔케미칼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구동 칩을 만드는 업체고요. 비메모리 팹리스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LX세미콘 같은 경우는 거의 메인 고객사는 LG 디스플레이고요. 최근에 이제 중화권 고객사로 조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사실 LX세미콘이 최근에 좋았던 이유는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가격이 오르면서
좀 좋았던 부분, 그리고 POLED 가격, 이제 POLED 매출액이 LG 디스플레이 향으로 많이 늘면서 좀 많이 수익성도 좋아지고 매출액도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OLED가 확장되면서 앞으로도 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말씀드린 OLED 소재, OLED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유기 소자층에서 들어가는 소재들을 공급하는 업체이고요. 스마트폰 향이 가장 중요하겠죠. 스마트폰 향 OLED 소재가 증가하면서 OLED 이제 침투율이 증가하면서 덕산 네오룩스가 좀 좋을 수 있다. 거기다 이제 노트북, 태블릿, TV 등으로 OLED가 확장해 나가면서 덕산 네오룩스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저희가 새롭게 커버리지를 개시한 그런 섹터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야심차게 저희가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한 100쪽짜리 롱 리포트를 김철 연구원께서 내셨습니다. 이 부분 또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보고서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2 화요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